캄캄한 강물 한가운데 물살에 휩쓸려 넘어진 여자가 정신없이 손을 허우적댑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물을 몇 모금이나 삼킨 채로 떠내려갑니다. 겨우 발끝에 바닥이 닿는 걸 느끼고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여자는 인민군 부대에서 6년을 복무한 간호군관 은주씨입니다. 어쩌다 한밤중에 강을 건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을까요? 은주씨는 강원도 접경지역의 포병부대에서 간호군관으로 복무했습니다. 19에 입대해서 1년은 간호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5년은 부대 위생실에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위생실은 부대 안에서도 유독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다친 병사를 치료하고 열이 오른 병사를 살피고 그러다 저녁이면 약품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은주씨가 간호군관의 길을 택한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주씨가 어릴 때 갱도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응급처치만 제때 됐어도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번 들었던 게 은주씨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누군가 다치고 아픈 사람을 곁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은주씨는 입대할 때 스스로 간호병과를 지원했습니다. 위생실에는 은주씨 말고도 함께 근무하는 위생병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나이가 은주씨보다 2살 어린 후임이었는데 손이 야무지고 눈치가 빨라서 은주씨가 유독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밤새 당직을 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고향 이야기, 저녁하면 하고 싶은 일,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었습니다. 그 후임은 훗날 국경 근처 마을로 시집을 갔는데 은주씨가 나중에 국경 지역을 오가는 일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그 인연도 작게나마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임이 시집을 가던 날 은주씨는 휴가를 내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더는 같은 위생실에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 서운했습니다. 후임은 떠나기 전 은주씨의 손을 잡고 언니가 있어서 그 힘든 당직도 버틸 수 있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은주씨는 그 말을 부대에 홀로 남아 지내야 하는 시간 내내 마음 한구석에 담아뒀다고 합니다. 부대에서 은주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훈련도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겨울이면 위생실을 찾는 병사들의 발이 하나같이 성치 않았습니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 색이 변한 병사를 처음 봤을 때 은주씨는 손이 떨려서 붕대를 제대로 감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할 수 있는 건 그저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문질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병사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약품 부족은 비단 겨울철에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훈련 중 맨장이 터진 병사가 실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후방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이송 차량 하나 배정받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주씨는 상급 부대에 몇 번이고 통사정을 한 끝에야 겨우 차를 얻어 병사를 실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은주씨는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데도 이렇게 많은 절차와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진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미생실에 실려온 신참 병사 하나가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발이 심하게 얼어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정작 위에서는 인력 손실을 걱정하며 며칠 쉬게 해주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은주씨는 그 병사를 어떻게든 더 오래 눕혀두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상부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실랑이 끝에 돌아온 말은 간단했습니다. 위에서 정한 훈련 일정은 누구도 못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주씨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의 몸보다 일정이 우선이라는 사실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부대 생활 중 은주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매달 열리는 생활총화 시간마다 은주씨는 그 겨울의 병사들 이야기를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누군가 위생실 운영에 대해 물으면 그저 원만하게 잘 돌보고 있다고만 답해야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본래 어머니는 인근 방직 공장에서 일했지만 공장이 멈춰서선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월급도 끊긴 지 한참이었고
그나마 나오던 배급도 하나둘 끊기면서 텃밭과 장마당이 살림의 전부가 됐습니다. 은주 씨가 부대에서 받는 얼마 안 되는 것들을 쪼개 집에 보태려 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쩌다 휴가를 받아 집에 다녀올 때마다 은주 씨는 어머니의 살림이 눈에 띄게 팍팍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어머니는 텃밭에서 기른 것들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 장마당에 나갔다가 자릿세를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가 연신 굽신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그렇게 강단이 떤 어머니가 그 순간만큼은 유독 작아 보였다고 은주 씨는 그날의 기억을 또렷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12살이던 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종종 배가 고파 수업 시간에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은주 씨가 휴가 때마다 부대에서 아껴둔 건빵이나 사탕을 몰래 챙겨다 주면 동생은 그걸 반으로 쪼개 자기 몫은 나중에 먹겠다며 아껴두곤 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은주 씨는 자신이 하루빨리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 무렵 은주 씨의 사촌 언니가 국경을 넘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들려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였는데 몇 달 뒤 뜻밖에도 사촌 언니가 인편으로 짧은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촌 언니가 어느 낯선 부엌에 서서 활짝 웃고 있었고 그 뒤로 찬장 가득 채워진 그릇과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굶지 않는다고,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면 된다고. 은주 씨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자기가 알던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병사의 발을 매일 들여다보던 은주 씨에게 그 사진 속 평범한 부엌은 유독 낯설고도 눈부시게 다가왔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서면 연락하라고. 방법은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은주 씨는 그 편지를 받고도 한동안 아무 결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음해 겨울 똑같은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또 다른 신참 병사가 발이 얼어 위생실에 실려왔고 이번에도 위에서는 훈련 일정을 이유로 충분히 쉬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병사는 발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그 병사는 붕대를 감으면서도 괜찮다고 살아있는 게 어디냐며 오히려 은주 씨를 위로했습니다. 은주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하고 위로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은주 씨는 그 병사의 처치를 끝내고 나서 조용히 사촌 언니가 남긴 연락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는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뚜렷하게 자리를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6회의 복무를 마치고 은주 씨는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겨울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집안 형편도 어려워 은주 씨는 예전 위생실 후임이 시집간 국경 인근 마을을 오가며 이런저런 물건을 나르는 일을 거들게 됐습니다. 후임의 시댁 식구들이 소개해준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생계를 위한 일이었지만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국경 너머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잦아졌고 조금씩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유독 밤에 몰래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주 씨도 몇 번인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낯선 억양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 존재 자체가 은주 씨에게는 묘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 소리를 듣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굳이 저걸 듣는 걸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은주 씨는 처음으로 또래 여성 몇몇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다들 비슷한 형편이라 서로 힘든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나눴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미 몇 해 전부터 국경 너머로 갈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슬쩍 귀뜸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별 생각 없이 흘려들었습니다. 자기 일이 될 거라고는 그때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며 은주 씨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한 번은 형편이 어려운 노부부가 며칠 굶은 얼굴로 물건값을 깎아달라 사정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은주 씨는 자기 몫을 줄여서라도 값을 낮춰줬는데 그 모습을 본 동료가 그러다 남는 게 있겠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은주 씨는 그 핀잔에 딱히 대꾸하지 못했지만 그 노부부의 얼굴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마당 한쪽에는 어디서 들여왔는지 알 수 없는 물건들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낯선 글씨가 적힌 포장지, 처음 보는 모양의 생활용품들이었습니다. 그런 물건을 보면서 은주 씨는 이 담장 너머에 대체 어떤 세상이 있길래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건을 옮기다가 순찰에 걸려 가진 것을 몽땅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건을 포기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결국 물건을 다 내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 씨는 그 겨울의 병사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민이 상해도 애써 마련한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도 이 사회에서는 누구도 그 억울함을 물어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사무쳤습니다. 연락처를 손에 쥐고도 은주 씨는 몇 줄을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머니와 동생까지 위험해질 거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따져보다 뜬 눈으로 지새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금 이대로 눌러앉아 산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오래 넣어뒀던 사촌 언니의 연락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렵게 연이다 국경을 넘을 방법을 안내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주 씨에게는 어머니와 1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벌이기 며칠 전 세 식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옥수수죽을 나눠 먹으며 동생은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은주 씨는 그 평범한 저녁을 눈에 꾹꾹 눌러담듯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심을 굳힌 은주 씨는 2달 정도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면서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밤 떠나야 한다고,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다만 너무 위험한 길이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어머니가 직접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잡히면 노동교화소에 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더 무서운 곳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 갈 이유가 어딨냐고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은주 씨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고맙게 느껴진 순간이 없었다고,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딸의 결정을 따라준 그 마음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떠나기로 한 밤, 세 사람은 국경 인근 마을에 사는 친척집을 찾아가는 척 길을 나섰습니다. 강가 근처에 도착한 뒤로도 안내인과 약속한 시각까지는 시간이 더 남아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을 때까지 인근 수풀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2번 깜빡이자 안내인이 조용히 지금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강가에서 안내를 맡은 사람을 따라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먼저 건넜고 마지막으로 은주 씨 차례가 됐을 때 물살이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넘어졌고 몸이 순식간에 강 아래쪽으로 떠밀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물을 몇 모금이나 삼킨 뒤였습니다. 겨우 발끝에 바닥이 닿는 걸 느끼고 은주 씨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을 건넌 뒤로도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좁은 화물칸에 몸을 웅크리고 며칠을 이동했고 이후에는 오토바이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지역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검문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한 번은 검문소를 코앞에 두고 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안내인이 잠깐 내려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고 은주 씨는 짐칸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몇 분을 견뎠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차는 다시 출발했지만 그날 이후로 작은 인기척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곤 했습니다. 이동하는 며칠 동안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몫의 주먹밥을 슬쩍 은주 씨와 동생 쪽으로 밀어주곤 했습니다. 은주 씨가 눈치채고 나눠 먹자고 하면 어머니는 이미 먹었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중에야 은주 씨는
어머니가 그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은주 씨는 길 한복판에서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도 위험한 순간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소도시를 지날 때는 갑자기 거리에 검문 인력이 늘어나 예정된 경로를 급히 바꿔야 했습니다. 낯선 뒷골목을 돌고 돌아 겨우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골목을 돌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트남을 지나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한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낯선 이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에 머물며 다음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이 오히려 가장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대로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혹시 마지막 순간에 잘못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 임시 거처에는 은주 씨네 말고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다들 사연은 달랐지만 서로 눈빛만으로도 처지를 알아보고 말없이 물이나 먹을거리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는 은주 씨의 동생 또래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낯선 환경에 지쳐 자꾸 보채자 은주 씨가 나서서 어르고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도 은주 씨에게는 작은 위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라오스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를 탄다는 설렘과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륙 후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을 때 은주 씨는 그동안 눈으로만 보던 비행기에 자기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내 방송에서 대한민국에 도착했다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은 어머니와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셋이 함께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은주 씨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오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살아온 은주 씨에게는 낯설고도 홀가분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사시설에 들어간 첫날 저녁, 상 가득 차려진 반찬을 보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 한참 눈치를 살폈던 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화면 속 사람들이 저마다 편안한 표정을 짓는 걸 보며 사람이 저렇게 마음대로 표정을 지으며 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던 일, 그런 작은 순간들이 은주 씨에게는 하나하나 낯선 세계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몇 달간 국정원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군생활 이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길게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거쳤습니다. 행여 빠뜨린 말이 있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검사 내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들어간 하나원에서는 진로 상담 시간에 들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자격증을 따서 그 길로 가면 된다고, 국가가 정해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곳을 찾아가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배치받은 자리에서만 살아온 은주 씨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서기 전날 밤 함께 지낸 사람들과 나눈 마지막 인사도 유독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교육을 마친 가족은 지방의 공업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콸콸 쏟아지는 물을 보며 겨울마다 얼어붙은 손으로 물을 길어다 쓰던 시절을 떠올리고 세 식구는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카드 한 장으로 계산이 끝나는 걸 처음 봤을 때도, 병원에 가면 30분 만에 진료와 약을 받아 나오는 것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낯설어 세 식구는 저녁마다 그날 겪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착의 기쁨도 잠시, 신문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하루가 꼬박 걸릴 만큼 낯선 말들이 많다는 걸 깨달은 은주 씨는 서울의 한 지원시설을 찾아가 혼자 지내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한 방을 쓰는 것도,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도 낯설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북에서 왔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 표정이 달라지는 걸 여러 번 겪으며 몇 달을 허탕치던 끝에 예전 위생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요양보호사라는 길을 알게 됐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은주 씨는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낯선 의학 용어들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으며 외웠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음날 교육 담당자를 붙잡고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틴 끝에 합격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확인했을 때 은주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한 요양기관에 자리를 얻은 뒤 서툰 거투성이었던 초반을 동료들의 배려 속에서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온전히 제 손으로 번 첫 월급을 손에 쥐었던 날의 감격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은주 씨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건 유독 말수가 적던 한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발을 씻겨드리며 말을 걸다 보니 조금씩 마음을 연 할머니는 어느 날 손이 참 따뜻하다는 말을 건넸고,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춘 아들은 어머니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대에서 발을 만지던 그 손길이 이제는 누군가의 하루를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은주 씨에게는 새삼스럽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와의 인연은 몇 해간 이어졌습니다. 은주 씨가 다른 자리로 옮긴 뒤에도 시간을 내어 종종 찾아뵀는데 할머니는 그때마다 손을 꼭 잡고 자네 덕에 마지막이 참 따뜻했다는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훗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은주 씨는 하루 휴가를 내어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몇 년을 부지런히 일한 끝에 은주 씨는 작은 요양시설의 책임자 자리까지 맡게 됐습니다. 책임자가 된 뒤로 은주 씨는 직원들에게 한 가지만은 꼭 당부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르신 몸 상태를 살피는 일만큼은 절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은주 씨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겨울 훈련 일정 때문에 제때 쉬지 못했던 병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국경 하나 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매일 사람을 돌보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었던 사촌 언니와는 지금도 명절이면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냅니다. 어머니는 근처 식당에서 단골 손님까지 생겼고, 동생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식구가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이면 은주 씨는 종종 발이 바닥에 닿지 않던 그 강물 속 짧은 순간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지금 이 평범한 저녁을 있게 한 시작점이었다는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끔 셋이서 그날 이야기를 다시 꺼낼 때면 동생은 그때 자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며 웃으면서 타박을 하고,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두 딸의 손을 한 번씩 잡아준다고 합니다. 군복을 벗고 국경을 넘고 낯선 땅에서 다시 하나부터 배워나가기까지 은주 씨가 지나온 그 모든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그 모든 시간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은주 씨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순간부터 낯선 땅에서 하나씩 다시 배워나간 시간까지 그 모든 과정에 담긴 용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영상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사연이었습니다.